안녕하세요. 가계 돈 관리를 위한 부채와 신용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요, 대출에 대해서 종류와 그 개념, 몇 가지 상환 방식, 이런 걸 좀 먼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출을 이용한 투자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투자, 대표적인 것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우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바탕으로 일어났던 국제금융위기, 2008년에 엄청난 금융위기가 이 가계대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서브프라임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알아봄으로써 이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것의 위험성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맞벌이 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함정, 즉 미국에서 파산한 가정들을 보니까 파산한 가정들이 자녀가 있는 유자녀 기혼 가정이 파산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그런 특이한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가계대출이 가계 재무 상태에서 어떤 위험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았을 때 대출은 금융회사의 수익 모델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게 되면 예금을 많이 하는 고객이 VIP일까요? 아니면 대출을 많이 하는 고객이 VIP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돈을 많이 예치해 놓은 분들이 대우를 받을 것 같지만, 물론 그분들도 중요하게 대우를 받지만 그 돈을 맡기기만 하고 아무도 대출해 가지 않는다면 은행은 계속 돈을 이자를 내주기만 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엔 그 돈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줘야 되고, 대출을 한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이자, 그러니까 대출해간 사람한테는 이자 비용이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걸 위해서 조달한 자금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내주는, 그래서 예금하신 분한테는 이자 수익이지만 은행에 있어서는 그게 지출인 거죠. 이렇게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이용해서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은 돈을 버는 거고, 이런 것을 예금과 대출 사이에 마진, 이익이 있다 해서 예대마진이라고 부릅니다. 펀드 판매 수수료라든가 뭐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예대마진이 금융회사의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면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뉠 수 있는데, 담보대출은 당연히 뭔가를 맡기고 안 갚았을 때 그 물건을 대신 갚겠다, 그 물건으로 내 갚을 돈을 대신하겠다, 그런 거죠. 신용대출은 맡길 건 없고 나의 신용을 믿고 무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 이 신용대출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제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 또 회사가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신용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해주는 회사가 중간에 껴서 평가를 해주고, 그 평가한 근거로 이제 금융권에서는 금리를 책정하고 대출 여부를 결정하죠. 그걸 대출 심사한다고 하죠. 대출의 종류에는 담보를 맡아놓고 하는 대출, 무담보로 신용을 담보로 해서 신용을 보고 해주는 대출, 이렇게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을 갚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기에 계속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다 갚아버리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있고요. 또는 원금 균등 상환. 내가 1억을 빌렸다.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갚는 방식을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자는요? 이자는 계속 기간 내에 갚아줘야겠죠.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을 그 기간에 똑같이 나눠서 갚게 됩니다.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원금이 많이 쌓여 있을 때, 안 갚은 돈이 클 때는 많은 이자를 내고, 또 똑같은 돈을 뭐 10등분해서 한 덩이를 갚았다 그럼 이제 9등분에 대한 이자를 내고, 또 갚았다 그럼 8등분에 대한 이자를 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자 금액은 조금씩 줄어들겠죠.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것은 그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그 합계가 매달 똑같은 돈이 되도록, 아까 원금 균등 상환을 하게 되면은 매달 나가는 돈이 달라지죠. 왜냐면 이자가 좀씩 줄어드니까. 그런데 원리금 균등 상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갚는 돈을 결정해서 뭐 한 달에 100만원씩 갚겠다. 100만원을 계속 유지하되 그 중에 일부는 이자, 일부는 원금이 되도록 계산해서 갚는 방식이겠죠.
거치기간 이후 상환한다. 이거는 몇 년 동안은 거치만 하는 거죠. 안 갚고 원금을. 그리고 나서 다시 그때부터 뭐 원리금 균등을 하든 원금 균등을 하든 그때부터 갚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당연히 거치기간에 대한 이자는 납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프로 보면 좀 더 쉬워요. 원금을 이때 다 갚고 이자는 원금이 같으니까 모든 기간의 이자는 동일하겠죠. 이만큼 빨간 금액이 변하지 않고 이 금액에 대한 이자를 동일한 기간에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그 기간에 이거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는 이만큼 내버렸고 또 이만큼 내버렸고 그 기간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120개월 동안 금리 4%로 빌리고 1개월마다 갚는다면 1억 곱하기 4% 나누기 365 또는 나누기 12분의 1 만큼의 이자가 요게 되겠죠. 요 이자를 매달 갚게 됩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똑같아요. 총 이자를 계산해서 그걸 120개월로 나누어도 똑같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을 하게 되면 요 빨간 원금이 똑같게 갚아지는 반면에 이자는 이거를 갚을 때는 이 전체에 대한 이자라면은 요 두 번째 달엔 요걸 갚았으니까 원금 총액이 줄죠. 그래서 조금 덜 갚고 그 다음 달에는 이건 이제 없어졌으니까 원금이 줄었죠. 그래서 좀 덜 갚고 그래서 이제 이자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원금을 똑같이 갚으니까 원금 금액은 계속 같고 이제 전 회차의 잔금에서 이 이자를 월할 계산해서 갚게 됩니다. 여기 원금과 이자를 나눠 놓은 거를 보시면은 원금은 똑같지만 이자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원리금의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요 두 합이 내가 갚는 돈이 되는데 조금씩 바뀌죠. 요때는 이제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그 마지막 달에 가면 거의 80만 원만 갚으면 되는 수준. 처음에는 한 110만 원 이상 갚다가 줄어들게 되죠. 이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는 거는 가계가 자신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가계부를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만 원을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은 이거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100만 원은 대출 이자 상환 이렇게 빼버리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이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축하는 거와 동일하거든요. 이걸 모을 거냐 아니면은 갚을 거냐. 뭐든 갚든 내 순자산이 늘어나는 건 동일해요. 이자 부분은 이자를 아무리 많이 갚은들 내 자산이 변동이 없죠. 이자는 그냥 없어지는 비용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게 거의 다 원금이고 이자가 조금 이런 상태에서 100만 원인 사람은 이자가 적고 원금이 큰 상태로 갚는 100만 원은 내 순자산이 매달 100만 원 정도씩 늘어나는 거고 그 100만 원이 다 이자라고 하면은 내 순자산은 변동이 없고 계속 비용만 없어지는 지출만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 적을 때는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원금은 내가 저축하는 개념으로 봐줘야 아 내가 이만큼 그래도 저축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사실은 이 방식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택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가게에서 매달 나가는 돈이 들쑥날쑥 하면 우리가 계획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월급은 동일하니까. 그래서 나가는 돈도 동일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은 처음에는 초반에는 이자를 많이 갚게 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원금을 많이 갚게 되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제 원리금을 구분해서 하는 경우에 내가 초반에보다는 이제 후반에 저축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고 아까의 원금 균등 상환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저축을 하는데 이제 비용이 점차 줄어드는 여기는 오히려 저축보다는 초반에는 비용을 많이 쓰다가 후반에 갈수록 저축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요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가장 내가 지불하는 총 이자 비용이 작을까요? 이자 비용이 전체적으로 작은 게 나한테 유리한 거죠. 원금 갚는 거는 당연히 내가 썼으니까 갚는 거고 내가 저축할 돈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은 돈이랑 마찬가지고 부채를 갚는 순간 내 순자산은 올라가기 때문에
일종의 저축하는 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그런데 이자는 그냥 없어지는 돈, 내가 써버리는 돈인데 이 셋 중에 가장 이자가 작다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방식이죠. 어떤 경우에 가장 유리할까요? 당연히 돈을 원금을 빨리 갚는 방식이 유리하죠. 그래서 만기에 원금을 다 갚는다? 이게 가장 이자를 많이 내는 불리한 방식이고,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이 방식이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원리금 균등보다 원금을 균등하게 갚았을 때 원금을 빨리 갚게 되기 때문에 총 이자를 보시면 여긴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반면 원리금 균등상은 2,100만 원 이상이 되죠. 그만큼 그 돈을 절약하게 되는 겁니다. 대출에 있어서는 이자 비용 외에도 또 고려할 비용이 있는데요. 내가 목돈이 생겨서 내가 빨리 갚고 싶다. 그러면은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는 대출이 있어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내가 이번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랬을 때 얘를 조기에 갚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조기상환에 대한 또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이 수수료를 내더라도 사실은 앞으로 이자를 안 낼 걸 생각하면은 이게 더 유리하긴 해요.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는 경우보다는 적다는 거를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로 대출을 활용한 투자의 레버리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대출을 활용한 투자는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있겠죠. 일단은 케이스를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1억을 투자하면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있다. 그걸 내 돈 1억을 다 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럼 수익률은 간단하게 5%가 되겠죠. 500만 원 나누기 1억. 그런데 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3천만 원밖에 없어요. 대신에 7천만 원은 3%로 빌릴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빌려서 투자를 하면 내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빌려서 투자를 하면은 수익은 500만 원이지만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순수하게 떨어지는 돈은 290만 원이 돼요. 하지만 내가 실제 투자한 돈이 1억이 아니라 3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3천만 원을 투자한 것 대비 수익률을 따지면 투자 수익률이 290만 원 나누기 3천만 원인 9.7%로 수익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지렛대 효과가 있으니까요. 물론 거꾸로 이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손실 날 경우에는 더 크게 손실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또 다른 강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은 수익 자체의 금액만 보면 당연히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수익 금액은 줄어요. 500이 아니라 이자를 내니까 당연히 줄죠. 그런데 왜 레버리지 하느냐? 내가 적은 돈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 결국에는 이쪽 왼쪽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억이라는 돈이 꼭 필요했지만 오른쪽처럼 투자를 하려면 3천만 원만 있어도 되는 거죠. 3천만 원으로 29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는 1억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거죠. 지금은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 잘된 케이스를 보여드렸고 이 레버리지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은 뒤에 계속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가계대출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 말 자체가 바로 담보대출 사태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서브프라임은 뭘까요? 서브프라임이라는 거는 신용 등급을 이야기해요. 굉장히 신용이 좋은 사람들한테 주는 대출은 프라임 모기지라고 했고 중간 단계 말고 더 안 좋은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주는 대출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 위기를 표현하자면 담보대출 위기인 거예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출발이었어요.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미국에서 최악의 금융위기고 이때 이 위기 이후에 이만한 위기는 아직 온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 물론 주식이 많이 빠졌지만 이때에 비하면 그렇게 이때는 더 심각했어요. 그래서 아직 이 정도의 큰 위기는 이때 이후에 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의 큰 위기 중에 가장 최근에 있는 위기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라고도 많이 하고요. 미국에서 2007년부터 시작했지만 그 여파가 이제 2008년까지 왔고 201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금융위기를 가져왔는지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의 담보대출이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가계대출이 맞벌이들의 파산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소개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책은 맞벌이의 함정이라는 책인데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지금은 이제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 계신 분인가 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법대 교수님이시거든요. 법을 전공하신 분이고 행정을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정치까지 하시게 됐는데 이분의 해결책을 다 정책적인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자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 개인들이 그것도 중산층 맞벌이 가정이 파산을 의외로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맞벌이면 돈을 2배로 더블 인컴이니까 좀 더 여유롭게 살 것 같은데 그 여유를 어디다 다 쏟아 부었냐면 자녀를 위한 좋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데 그 여유를 다 쏟아 부은 거죠.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이 실직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외식을 3번씩 하던 거를 실직했으니까 우리 외식하지 말자. 이런 식의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파산하지 않겠죠. 주거 환경을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의 문제점은 고정지출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담보대출 이자 원리금 상환으로 숨 마셔도 나가는 고정지출 비율이 확 높아진 상태에서 더블 인컴 중에 한 명이 수입을 일으키지 못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 외벌이보다 더 파산할 확률이 커진다는 겁니다. 외벌이는 애당초 그런 고정 지출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을 맞벌이는 더블 인컴이라 둘 다 벌 줄 알고 고정 지출 규모를 키워놓는 거죠. 그랬을 때 한 명이 못 벌었을 때 위험 관리가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계 재무관리 입장에서 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대출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도 하고요. 대출을 받아서 급한 돈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대출을 통해서 특히 투자를 하는 경우 레버리지 효과를 확인해 봤어요. 사람들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투자 목적과 주거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많은 가계대출이 일어났고요. 그 가계대출 때문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계대출로 인해서 미국의 중산층 맞벌이가 의외로 파산을 많이 하는, 특히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이 파산을 하게 되는 그 주요 원인이 가계대출이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